안녕하세요. 국민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건축 공사에서 기생하는 대부업체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 관련 사기꾼들의 인격권보다는 선량한 시민들의 이익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직접 겪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이야기와 그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사감독원의 비리. 공사감독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주의 친인척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설 경험이 전혀 없는 건축주가 건설회사 근무 경험이나 건설 관련 경험이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공사 전반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땅한 직업이 없는 사위, 처남, 동생 지인 등이 경계 대상인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히는 곳에 관하여는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축주로부터 부탁을 받은 친인척이나 지인은 소개받은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사 사무소 영업자나 건설사 관계자와 짜고 몰래 소개피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자나 건설 관계자가 먼저 큰 금액의 소개피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수주하면 위와 같은 공사감독원에게 얼마를 드리겠다고 제안합니다. 설계비나 공사비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평소 지인이었던 건축설계사무소의 영업자가 시공사를 적극 추천하면서 자신은 시공사에게 소개피를 또 챙깁니다. 즉 시공사는 건축사무소의 영업자와 건축주의 친인척에게 사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업체를 추천해 준다면 할 말이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공사 수주에 많은 간접비가 지출되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공사 품질이 나올 수 없을 것이고 추가 공사비 청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인척은 공사비 대출에도 관여하고 공사비 계좌에서 공사비를 유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친하니까 안심 횡령을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간혹 공사 중단된 현장의 건축주가 그 친인척과 함께 찾아와서 해결책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건축주는 친인척에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건설사만 탓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즉 건축주는 공사가 망가진 단계에서도 친인척을 탓하지 않습니다. 탓한다면 문제가 된 현장을 해결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지인놈이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예비 건축주분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절대로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의존해서 건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건축 지식을 쌓은 후 건축주 스스로 현장을 챙기거나 진짜 전문가 등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즉, 현재는 멀쩡했던 종합건설사도 우리 현장의 준공 전에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닥터빌드는 종합건설사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회사의 직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 협력 건설사가 문제를 일으킬 시 직영 건설사가 마무리를 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 전문가 행세하는 짝퉁 사이트의 자칭 전문가. 가령 골프를 실제로 잘 못 치는 초보자도 어설프게 골프 레슨을 받았다면 골프 해설 방송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할 말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의 디테일을 잘 모르는 자들도 어설픈 짧은 경력을 쌓은 후 짝퉁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모방한 짝퉁 사이트가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듯 합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지인들을 상담자로 교육시켜 채용한 바가 있었는데 선량한 고객 정보를 전부 털어가서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건축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출신들이 유사 사이트 운영업체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자기 집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건축에 숨어있는 위험을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부정의 여지를 막는 물 셀 틈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월급 외에 협력 건설 업체들로부터 받는 뒷돈의 액수에 욕심이 생긴 결과로 추정됩니다. 형사 고소를 해도 형사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을 버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 회사의 선량한 고객들과 밀착된 후 퇴사한 사람들은 역공을 해옵니다. 그쪽 사장은 원래 사기꾼이다. 우리가 나가서 회사를 차리는데 건축비를 싸게 세팅해준다. 고 유혹한 것입니다. 즉, 건축 교육과정의 수강생 출신들, 우리 주변에서 기생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 싸게 공사해주겠다고 건축주를 설득하고 부실업체를 소개하여 속에 피를 챙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실업체가 부실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건축주가 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자신의 포장된 경력을 광고하고 건축주를 모집하여 수주를 받은 후 위 공사감독원의 역할을 하면서 건설업체나 설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능력과 신용을 갖춘 건설사를 소개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경우라면 이해하겠지만 사기꾼들은 건설사의 능력과 신용의 검증보다는 뒷돈의 액수가 큰 업체를 건축주에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공사 현장에 하찮은 문제가 발생해도 건축주 편을 들기보다는 시공사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땡땡 건설사 대표이사 근무, 전 땡땡 인테리어 회사 근무 등 이런 양력을 내세우는 자들이 근무하는 곳에 건축을 의뢰하지 마셔야 됩니다. 토지 전문가, 건축 전문가 등 알 수 없는 경력을 내세우는 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건설 전문가가 아닌 바지 사장의 경력자들이거나 전에 직장에서 배임 행위를 한 후 퇴직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자들은 한 직장에서 10에서 20년 근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나 중소건설사 직원들이 자꾸 옮겨 다니는 이유는 배임 행위로 잘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고 단가 조정 잘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전직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관련 파워 유튜버.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파워 유튜브를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주식이나 건축 관련 유튜버들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가령 주식 투자로 수백억을 벌었다고 하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자랑하는 유사 투자 자문사 대표나 임원들이 많은데 이들의 상당수가 자기 돈은 전부 잃고 고객 돈을 받아서 운용하면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의 돈을 유치하여 주식 투자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건축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파워 유튜브를 운영하고 광고 탑재는 기본으로 하고 강의는 짧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저기서 베껴서 그럴듯하게 짧게 강의해주고 저 사람 사기꾼이다 조심해라 는 부정적인 댓글은 열심히 삭제하면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시청자들에 의한 호의적인 댓글은 살려두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들의 강의에 현혹돼서 이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상담료만 챙기고 현혹당해 건축 투자를 진행한 선량한 건축주에게는 허가방이나 건축사나 부실 건설업체를 소개하면서 업체로부터 뒷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과 건축 분야에서 일해온 닥터빌드는 이들 대부분의 강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나 유튜브 수익이 전부이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은 또 다른 파워 유튜브에 부동산이나 건축 전문가로 출연을 하여 자신들의 업체와 자신들을 간접 광고하는데 출연의 대가로 지불하는 광고료가 1, 2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희한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짧은 내용의 유튜브 강의를 촬영하면서 광고를 탑재한 정체불명의 유튜버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높은 강사료를 받는다든지 파워 유튜브로 성장하면서 광고료를 받는 경우는 강사료나 유튜브 수익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지 건축으로 먹고 사는 건축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네 번째, 건설 브로커. 자신의 건설회사의 회장, 부회장, 부사장, 이사, 서울용업소장 등의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브로커가 많습니다. 막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의 건설사가 아닌 다른 건설사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다른 건설사도 면허대여 전문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소개필을 받아 챙기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추후에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면서 적정 공사비 이상을 챙기게 되고 건축도 저가자재로 부실하게 시공을 합니다. 결국 명함을 믿으면 안 됩니다. 종합건설사 등록업체라고 명함에 새기는 자들도 많은데 검색해보면 종합건설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건설 면허를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를 만나서 면담하고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서도 발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급을 줘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 진행하기보단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의 후기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인 선량한 건축주가 시공을 수주받은 부실 건설사로부터 골조공사나 설비공사 등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공사 진행을 멈추고 연락이 두절됩니다. 공사 진행 사태를 보다 못한 건축주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설비업체는 건설사가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면서 건축주 직불을 요구합니다. 즉, 건축주가 직불하겠다는 공증을 서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건축주가 건설사와 상의를 하게 되고 건설사는 직불계약서에 날인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건축주는 직불 공증을 서게 됩니다. 즉, 시공사가 면대업체이거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건축주에 대해 직불계약서 작성 후 공증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직불약정서에 날인하고 공증까지 하게 되는데 만약 공사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서 준공기한을 넘기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증서면을 가지고 건축주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는 추가 공사금을 융통할 수 있는 신용을 잃게 되어 현장 부도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도급 업체들은 일거리를 수주하기 위해서 면허 대여 업체이거나 부실한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일단 수주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또다시 하도급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 업체도 브로커 짓을 하는 것입니다. 시공사 자체가 양아치인 것을 알면서도 수주를 하고 나중에 선량한 건축주에게 또 양아치 짓을 하는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업자들입니다. 하도급 업체 중 전기 설비 업체의 유치권 행사가 많습니다. 전기나 수도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후속 공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자들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건축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도급가액으로 치고 들어오는 건설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건설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도급 업체와 직불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 공증까지 서게 되면 이후에 벌어질 일은 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건축주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요 공정에 대해서 건설사에 의한 직불 요청서를 받고 하도급 업체와 직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하도급 업체와 직불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선정될 시에는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유치권 행사의 경우 얼마를 배상한다는 손해배상의 예정액도 약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 시공사나 건설 브로커가 선량한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후 주요 공정에 대한 하도급 업체를 섭외하면서 하도급 업체 선정의 조건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건설사가 골조업체를 선정하면서 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공 마진을 받게 되면 갚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이에 골조업체는 가령 4억이면 족할 골조공사에 대해서 5억 원의 견적을 내고 골조공사를 건설사로부터 수주합니다. 부실 건설사는 준공에 대한 의지도 없기 때문에 견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를 내려줍니다.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준공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 되어서
골조업체 관계자들에 의한 유치권이 들어옵니다. 이에 놀란 건축주가 골조업체에게 이유를 물으니 골조업체 사장은 건설사 사장이 골조 사장으로부터 돈 1억 원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미수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골조업체에 이어서 외관과 내장의 자재업체 사장들도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사태들은 모두 부실한 건설사를 선정한 건축주의 과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부실한 건설사들은 각각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안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건설사가 공사의 각 공정에 따른 하도급 공사 대금을 전부 지불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탈수 현상을 겪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했던 인력들이 하도급 업체 사장에게 인건비를 청구하지만 하도급 업체 사장은 지불받은 돈을 가지고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지불되지 못하는 경우 공사 인력들에 의한 유치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60평이 안 되는 공사는 건축주의 직영 공사가 가능합니다. 60평이 넘는 공사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이에 공사에 관해서 조그마한 건축주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서 실질은 직영 공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을 직접 섭외하고 단가 조정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주가 공사에 대한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숨은 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도 전문적인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이든 자재비든 건축주에게 바가지를 씌웁니다. 결국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평당 공사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가령 업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도매가로 구매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소비자가로 구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땅에 일회성 공사를 하는 건축주가 직영 공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든 자재비든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다루기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하도급 업체들에 의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소규모 건축 공사 업계에서는 드물지만 닥터빌드 등의 전문 업체의 도움으로 신용 있고 능력 있는 종합건설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 외상공사나 건축주 내지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소규모 재건축 현장의 경우 닥터빌드의 직영 종합건설이 직접 시공을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 시공사들이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닥터빌드가 준공에 대한 연대 책임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안심 준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미리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받고 선정해야 합니다. 즉, 하도급 업체의 선정과 하도급 계약서 작성에 관여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닥터빌드와 같은 플랫폼 업체를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건설사로부터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는데 하도급 업체들로부터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출입구에 반드시 CCTV를 복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령 골조공사 완료 후 퇴거하였던 골조업체 관계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침입을 한다면 CCTV 촬영 영상을 근거로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고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유치권은 점유 중에 행사해야 합니다. 퇴거 이후 나중에 침입을 한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고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 CCTV 설치는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재나 외장재의 자재업체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 미준공 건축자금 대출, 건축자금 대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준공 건축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업체들의 브로커들이 키워드 광고나 블로그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미준공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건축주의 신용을 평가하고 매매나 전세 분양 후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성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공사대금 지급 내역을 통장 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어야 됩니다. 나아가 건축주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합니다. 별 가치가 없는 조상님이 계신 선산도 상징적으로 잡힐 것을 요구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를 선택한 건축주는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하소연도 하고 부탁도 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건축주의 궁박함을 이용해서 버릇없이 갑질을 하는 은행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과도한 접대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브로커가 접대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도권 금융사라 하여도 개인적으로 사채업자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은 제도권 내 금융사이기 때문에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대출 상담사 내지 브로커를 통해서 어떠한 커미션을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뭔가는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서울에 본사가 있는 유명한 저축은행들은 이러한 소소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관이지만 수수료나 중도상환 이율 등을 포함해서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육박한 실질적인 이자를 받습니다. 준공 후 분양이 지체되면 건축주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고 할인 분양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전에 할인 분양폭 등의 약정을 해야 대출을 해줍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은 준공 후 세대별로 분양이나 전세를 놓고 분양하는 경우 세대별 설정을 해지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업무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접대 강도가 약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준공 후 전세대에 대해서 담보 신탁을 하게 되며 세대별로 분양이나 전세를 놓게 되면 세대별 갚아야 되는 금액을 변제하면서 해당 세대의 신탁 등기를 말소해 줘야 하는데 저축은행이나 신탁사와 협조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매수 예정자나 전세 예정자들에게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령 301호의 전세를 놓을 때는 얼마를 변제하면 301호에 대해서 임차인의 최선순위를 보장한다. 또는 301호를 매매할 때는 매매대금으로 얼마를 변제하면 301호에 설정된 신탁 등기를 말소해 준다. 라는 신탁사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신탁사 직원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거나 왜 그런지 전화도 불친절하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탁된 물건에 대한 분양이나 전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신탁사는 돈이 덜 되는 작은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한 취급 업무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신탁사의 영업 직원에게 돈이 별로 안 돼서 그런 듯 합니다. 이제 사채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 문의해보는 것을 모르는 건축주도 있고 이들로부터 대출 거절을 당한 건축주도 있습니다. 현장에 직불 날인을 해준 하도급 업체들이나 건축비를 빌려준 개인 등에 의한 가압류 등이 많거나 설정이 많으면 캐피탈사에서도 검토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채 시장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공사 막바지에 공사 중단 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 건축주는 난감합니다. 몇 달을 끌다가 건설사는 건축주에게 미준공 자금 전문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비 대출이자는 갈수록 부담이 되고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평판도 하락 등의 걱정에 건축주는 결국 시공사의 제의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공사 대부업체는 토지의 건축비를 대출한 은행 저당권에 이은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고 미준공 건물에는 건축주의 협조하에 허위로 공증서류를 만들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 촉탁 등기로 보존 등기를 진행시킵니다. 이어서 보존 등기가 된 미준공 건물에 대부업체는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채를 얻어 시공사에게 지불하지만 이 돈 또한 시공사는 유용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또다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결국에는 대부업체로부터 얻어쓴 금원을 변제기가 도래하고 대부업체는 미준공 현장을 경매 청구하게 됩니다. 대부업체와 내통한 시공사는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경매가액을 떨어뜨립니다.
결국에는 대부업체가 저렴하게 낙찰받고 시공사는 공사를 완공하여 대부업체는 완공된 건물을 날로 먹게 됩니다. 물론 이에 협조한 시공사도 이익을 나눠 먹습니다. 경매 실무에서 미준공 건물에 대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도 눈물도 전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체나 시공사 인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손자와 찍은 사진, 아들 결혼식 사진, 기부행위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채까지 얻어서 시공사에 지불하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준공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 건축주는 건물의 전세를 놓거나 일부 세대는 분양을 시작합니다. 건축주는 전세금의 상당 부분 또는 분양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받아서 여기저기에서 건축을 위해서 융통한 빚을 일부라도 갚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건물이 사채업자나 변제기에 도래한 선순위 금융권에 의해서 경매 처분에 이르게 되고 전세금이나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떼인 수분양자나 전세계약자들은 건축주를 사기로 고소하게 됩니다. 저당권, 가압류 등으로 다 잡힌 물건에 전세나 분양을 개시하였던 건축주가 사기죄로 구속당하는 사태도 보았습니다. 어떤 건축주는 분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여성 건축주는 가정이 깨진 후 전 남편은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여성 건축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생계를 연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질 효과라고 인질로 붙잡힌 뒤 시간이 흐르면 인질범의 시각이 동화되는 것처럼 어떤 여성 건축주는 양아치 시공사 사장의 입장을 일부라도 이해하게 되고 늘 같이 있게 되면서 동거까지 하게 되고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건축주가 과도하게 저렴한 건설업체를 선정한 과실에도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시장은 절대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건설업체의 견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한 후 나중에 공사 중단과 과도한 추가 공사금 요구를 당하는 사태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여도 절대로 미준공 자금 전문 대부업체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과도한 취급 수수료, 브로커 커미션, 폭리나 다름없는 이자로 많은 돈을 빼앗기거나 현장 자체가 경매 처분에 이르게 됩니다. 어렵게 준공을 냈다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 이상의 집합 건물의 경우 금융사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에게 변제해야 되는데 대부업체가 들어와 있는 현장의 경우 제도권 금융사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대부업체는 돈을 대여할 때부터 현장 경매를 생각하고 돈을 꿔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업체로부터 돈을 꾸는 순간 이 현장은 건축주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시공사를 선택하고 금융 PF를 통해서 공사비를 100%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동네 은행들은 토지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을 하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닥터빌드와 상의하여 적합한 금융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닥터빌드의 직영 종합건설사는 현장에 분양성이 있다면 외상공사도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잘 알지 못하는 건설사와는 외상공사 약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행보증서도 주지 않고 계약금을 받아서 챙길 목적으로 외상공사를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단독주택 규모 이상의 건축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대로 작성된 수많은 계약서를 제때 챙겨야 되고 금융구조를 현장에 맞게 짜야 되며 공사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설사, 수많은 하도급 업체, 공제조합이나 신용보증사, 건축사, 법무사, 관청 등이 개입되는 복잡한 사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기생하는 건설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건설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닥터빌드의 영상 창작물들을 모티브 삼아서 사기꾼 유튜버들이나 유사업체들이 모방, 활용하는 것을 방관하였지만 이들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서 앞으로는 철저히 가려내어 법 조치를 할 예정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미준공자금 대부업체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꾼 시리즈 1은 총 6편으로
집 짓는 단계별로 만나게 되는 사기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래서 집 짓다 10년 늙는다 라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 닥터빌드는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을 건설관계 양아치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국민 안심 건축 플랫폼 닥터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